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비즈니스, 기술,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옹정제는요, 중국 청나라 5대 황제입니다. 5명의 황제가 아니라 그 1, 2, 3, 4, 5 5번째 황제란 뜻이에요. 중국의 메인스트림은 한족이잖아요. 하지만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역동적인 것이나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옹정제의 아버지는 강희제입니다. 강희제는 청나라의 전성기를 연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권좌를 이어받은 옹정제는요, 아버지의 그늘에 가리기도 했고요. 또한 독재군주라는 평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주목받는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옹정제 덕분에 청나라의 전성기가 유지되었고 이후 100년은 더 갈 수 있는 기틀을 닦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가 아이러니한 부분이요. 독재군주라서 평가가 깎였는데 정치는 잘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옹정제입니다. 강희제에게는 아들이 35명이 있었습니다. 딸까지 생각하면 자식이 적어도 한 60명, 70명은 될 거잖아요. 이 정도면 자기 자식만으로도 축구팀 한 6개 정도를 만들어서 리그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옹정제는 이 가운데 황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순탄한 게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이남을 황태자로 책봉했다가 한번 파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자식들이요, 황태자를 노리면서 파당을 짓게 돼요. 정치적인 싸움이 격화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강희제는요, 다시 이남을 황태자로 책봉을 했는데 그러다 또 파해요. 완전히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황자들의 다툼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남인 옹정제는요, 조금 관조적인 모습으로 거리를 두고서 살짝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늙고 병들어서 지친 강희제의 눈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가장 유력했던 14남을 제치고요, 강희제는 죽기 직전에 갑자기 옹정제를 후계자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석연치가 않다면서 당시에는 음모론이 좀 많았다고 해요. 강희제가 죽기 직전에 신하에게 14남한테 후계자를 줘라 라는 것을 의미해서 손바닥에 14를 이렇게 썼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신하가 옹정제에게 매수되어서 앞에 10자를요, 혀로 핥아버려서 지워버리고요, 4만 남겨서 4남인 옹정제가 즉위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음모론인 거예요. 옹정제는 그래서 즉위 후에 그런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을 잡아서 족쳤거든요. 이런 모습 때문에 독재군주 소리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옹정제의 즉위가 이렇게 불안했던 탓에요, 통치 초창기에는 상당한 숙청들이 이루어집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의 지지가 탄탄했으면 숙청은 불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지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요,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상대방을 탄압하게 되거든요. 옹정제와 끝까지 경쟁하고 심지어 옹정제보다 훨씬 계승자로서 유력한 황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 밑에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힘을 가진 정치 세력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옹정제는요,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형제들이죠, 형제들은 이 황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면 조금씩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못했다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계속 조금씩 죄들을 덮어씌워요. 사소한 죄들을 덮어씌우다가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큰 죄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팔남 같은 경우는 이름을 아예 개로 바꾸어 버려요. 그리고 구남은 이름을 돼지로 바꾸어 버립니다. 신하들은 그들, 그러니까 팔남과 구남을 부를 때 관직이나 왕자 같은 호칭을 붙이지 못하고요, 개와 돼지로 불러야 하는 거예요. 명예를 중시했던 옛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죽는 것보다도 더 굴욕적인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갱요 같은 신하는요, 혁혁한 승전보로 대중적인 인기와 군부의 신뢰가 두터워지자 처음에는 그 사람을 띄워주는 척하면서 시간을 좀 들여서 꼬투리를 잡아서 결국에는 숙청을 해버립니다. 숙청할 때 옹정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깨끗하게 정적들을 제거해가요. 이렇게 권력을 잡으니까 독재 권력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황제는 다 독재자이잖아요. 그런데도 유독 옹정제에게 독재자의 칭호가 붙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숙청만 하고 피바람만 일으키는 왕이었으면 지금에 와서 다시 조명되진 않았겠죠.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잔인하게 무력을 자랑하고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옹정제는 가장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선 옹정제는요, 그 스스로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하루 3, 4시간밖에 안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정무를 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지방관들에게서 올라온 보고서를 읽고서 거기에 빨간 펜으로 주석을 써서 올라온 보고서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다시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관들에게 돌려보내는 거죠.
지방으로 직접 순행을 나간 적은 없고요. 13년의 통치 기간 동안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재택근무의 원조인 셈입니다. 문제는 업무량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지방의 일들까지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냥 서류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들까지 다 파악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옹정제에게는 그렇게 밀정이 많았다고 해요. 말하자면 황제가 국정원 원장 역할까지 하면서 그렇게 수집한 정보력을 독점해가지고 통치를 한 거예요. 제일 유명한 일화는요, 한 관리가 전날에 마작을 하며 놀았는데요. 아침에 출근하자 옹정제가 어젯밤에 뭐 했냐라고 물었다고 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마작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대답하기 곤란했지만 황제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더 곤란했던 신하가 죄송합니다. 사실 어젯밤에 마작판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옹정제가요, 어젯밤 마작판에서 사라졌던 폐 하나를 그 신하한테 건네면서 사실대로 말했으니까 이번은 봐주겠다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가 일을 제대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옹정제 때는 그래서 온 나라의 관리가 그렇게 이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렴하기도 했습니다. 뇌물을 못 받게 했거든요. 관리들의 이러한 전통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청나라가 100년은 더 갈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평을 듣는 것이죠. 하지만 옹정제의 일중독은요, 그의 신체를 파괴했고 13년의 비교적 짧은 재유 기간만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하드한 시스템을 관료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 그런데 13년이 한계였다라는 말도 있긴 하죠. 오늘날 회사로 치면요, CEO가 나는 하루에 20시간 일해.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밤낮 없이 야근을 시키고 스파이를 곳곳에 심어서 사내 정치를 하고 그리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인 거니까요. 옹정제는요, 내치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준 일중독자로 깨끗한 관료제를 성립시킨 사람인데요.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독재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일중독자, 독재자. 과연 지금의 우리는요, 이 옹정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어쨌든 상관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과정이 좋아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지금과 평가 기준이 다른 과거긴 하지만 역사에서도 옹정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좋은 치세를 펼쳤던 독재군주의 이야기 옹정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이 책에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책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제가 그 정치적인 그 해석을 얘기하면 이 영상이 정치색으로 물들 수 있잖아요. 게다가 또 정치색을 보이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남을 까고 비판하고 욕하는 언사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짜고짜 반말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언급을 좀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시면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실 포인트들은 많으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